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오늘은 되게 유명한 책이죠. 빨간 그 책.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한다. 너바나 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그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한 3개월 기다리니까 제 차례가 되어서 바로 읽고 정리해서 지금 공유 드립니다. 이 책은 절판되었어요. 너나위 님이 그 서점에서 보고 찾아갔다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요, 2015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아래 나오는 지식들이 다소 지금 시대에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인사이트 정말 좋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맞아요. 다만, 투자 사례 몇 개가 안 맞을 뿐인데, 이거는 제가 이 정리해서 뺐습니다. 지은이님은 너바나님입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죠.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그 대표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때는 2015년이다 보니까 30대 후반이셨어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이제 취직만 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깨달으셨죠.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직장 선배랑 이런 쪼들리는 상황을 보고 재테크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공부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부동산을 투자하신 건 아니고요. 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재테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은 거죠. 이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고요. 그리고 큰 돈을 벌어다주는 투자법이 아니란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각종 재테크 및 투자 관련 책을 묵묵히 읽으셨고 기본기를 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최초에 투자한 거는 책에 나오지만 천안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6년간 직장생활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해서 50채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그 중에는 매도했고 41채의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5년이니까 지금은 아마도 더 많아지셨겠죠. 그래서 월세와 전세 상승을 보너스로 받으면서 지금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바나님의 이때 2015년까지의 이력입니다. 이력. 되게 대단하세요. 깨닫고 깨닫자마자 실행을 해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때 30세 때 투자를 시작해서 37세 때 책을 쓸 정도의 자산을 이루고 인사이트를 많이 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인사이트 받은 문장들 그리고 개념들을 정리해서 공유 드릴게요.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좋을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프롤로그에는 나도 평범한 월급쟁이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 너바라님은 늘 얘기해요. 나도 일반인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 신입사원 시절에요. 급여를 CMA 계좌에 넣고 퇴근 후에는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한 달에 생활비가 2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짠돌이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요. 모든 책에서 그래요. 저자님들은, 부자가 된 저자님들은 자기가 이걸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부자가 되는지 찾는 시기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성장에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거죠. 나의 상황을 알고. 그래서 이제 뭐 신입사원 때 여러 그 재테크 전문가들이 추천한 상품, 뭐 금융사들이 추천한 상품 사고 막 그러잖아요. 저자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그 유명한 재테크나 뭐 금융사들이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본인이 부자가 아닌데,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라고요. 월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월급에만 의존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고서 적극적으로 재테크 공부를 합니다. 약 2년 동안 대부분 재테크, 부동산 베스트셀러, 책이죠. 결국엔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 구입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부터요. 지식을 실천으로 옮긴 거죠. 6개월 만에 부동산 6채를 구입했고, 그리고 약 6년 동안 50채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지금은 뭐 41채라고 앞에 얘기하긴 했죠. 부동산을 매입해서 월급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프롤로그에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세요. 정답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1장 가볼게요. 1장, 당신은 왜 아직 부자가 아닌가? 1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서민의 발목을 잡는 금융사, 놓쳐서는 안 되는 부자가 될 기회들, 그리고 전세 난민을 부추기는 사회, 그리고 당신이 버려야 할 재테크에 관한 편견들.
이 장은요, 제가 이 방금 읽어드린 이 모든 장의 핵심 내용을 다 요약해 드릴게요. 1.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너바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부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행운이지만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 역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부자의 70%는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거든요. 2005년에 큰 꿈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한 너바나님은요, 남들은 대기업을 다니는 나를 부러워했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생활비에 여자친구 데이트 몇 번 하면 남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게 돼요. 월급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목적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무임승차할 것이 아니라 누가 추천해준 종목을 사고, 누가 어떤 걸 투자한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게 무임승차죠.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버스를 몰아야 한다고요. 그 승객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죠. 월급쟁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바나님이 부자가 됐잖아요. 월급쟁인데. 본인도 됐는데 왜 안 되겠냐? 안 될 게 뭐가 있냐 얘기하시죠. 그러기 위해선 제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은행 금리가 10%를 넘던 IMF 시절까지는 적금으로 재테크가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시절을 겪은 부모님들은 저금이 최고라고 하죠. 그들에게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저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돈을 뭉치는 힘은 어느 정도 투자 전에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재테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너바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핵심은 이거다. 젊을 때 땀을 흘리며 일해서 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즉, 근로소득을요, 우리는 자본소득을 만드는 거에 힘을 쏟으면 돼요.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1장의 두 번째 이야기, 서민의 발목을 잡는 금융사. 재무설계사들이 적금과 펀드를 추천하면서요, 같이 말한 게 이제 3년 안에 1억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적금과 펀드가 3년 안에 1억 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바나님은 적금과 펀드만으로 3년간 1억 원이라는 목표를 절대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바나님이 그때 아까 위에서 말했죠. 생활비가 20만 원이었다고요. 당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 가량이었는데 1년을 모아야 1,8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3년이면 얼마입니까? 5,4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1억 원을 모을까요? 이것도 아끼고 아낀 건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적립식 펀드는요, 손실 위험도 있고 내 돈을 누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리고 그 일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잖아요. 내 건데, 내가 투자자인데. 돈을 잃어도 수수료를 내라 하고요. 결국에 그들이 재무설계사들이 알려주는 방법은요,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100억 원이 이상 갖고 있으면 이제 금융사를 통해 투자가 적합하지만 이 이하라면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은행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은행처럼 투자해야 한다고요. 은행처럼 투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1억을 은행 고객이 은행한테 맡기면 은행은 약 지금 4%의 적금 이자를 줍니다. 그럼 이 받은 1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자 6%를 먹죠. 그러면 자기 돈도 아닌 것 가지고 2%의 차익을 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돈을 빌려서 더 좋은 수익률 내는 투자가 바로 은행처럼 투자하는 것이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요, 본인이 직접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3번입니다. 놓쳐서 안 될 부자가 될 기회들. 이거는 너바나님이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놓쳤던 기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닌 이유가 부자 부모님을 안 만나서 또는 부자 배우자를 안 만나서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근데 모두 편견입니다. 그리고 편견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해죠. 이 편견들은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걸 방해하고 종종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너바나님이 놓친 기회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기에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회는요, 친구가 판교 아파트 청약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바나님은 그래도 청약 가입은 하지 않았대요. 두 번째 기회는요, 신혼 때
전세와 매매금 차이가 3천만 원인 광명 아파트에 매매가 아닌 전세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공부를 조금씩 했는데 지역을 넓게 보지 않고요. 강남과 분당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재개발 물건들을 놓쳤다고 하죠. 이거는 진짜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기회는요. 우물쭈물 하다가 천안 아파트 2채를 놓쳤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 이자보다 높은 월세가 나오는 아파트들이었는데 놓쳤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에 조금 더 그래서 비싼 가격에 한 채를 매수했다고 해요. 천안 아파트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7천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대출은 5,200만 원, 그리고 월세를 25만 원에 세팅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1억 2천인가에 파셨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경험상, 너바나님의 경험상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선입견을 배제하고 물건 본연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요. 이러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베이스가 되어야겠죠. 신은 내게 계속해서 기회라는 공을 던져주었지만 쓸데없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나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면서 세상을 불평했다. 라고 너바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면서요, 다양한 이제 경험들이 있어요, 너바나님의. 그래서 한 번은 경매로 낙찰받은 빌라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얘기했대요. 주위보다 싼 가격에 매도할 테니까 한번 사라. 그때 당시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얼마 안 났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임차인이 이랬답니다. 아니, 부동산 거품이 이렇게 심한 마당에 어떻게 집을 사요? 신문에서 전문가들이 그러던데요.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앞으로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요. 이게 되게 소름 돋았던 게 2015년에 책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출산 문제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후에 계속 빌라의 가격은 올랐다고 해요. 임차인은 알아보고 공부했어야 되죠. 그래서 너와님이 얘기해요. 가장 위험한 투자는요,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는 투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금만 지키려고 하는 방식은 결국 실패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언론과 정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기사를 내고 정책을 편다. 라고 다소 공격적으로도 이야기하십니다. 또 핵심적인 문장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집값 반등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요, 전세금 인상이라는 유탄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샀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전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물가 인상률을 커버한다는 거죠. 물론 전세가가 매번 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집주인이라면 전세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가울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라면 좀 막막할 겁니다. 왜냐면 다시 한번 그 오른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큰 부를 쌓을 것이고요.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쌓게 도울 것이라고요. 묵직한 얘기죠. 그리고 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투자할 때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물건을 하면 된다고요.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가진 물건만 하면 돼요. 그러면 리스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동산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파트의 경우는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 전세가의 기준이 통제 가능한 리스크의 범위인 거죠. 만약 당신 앞에 어떤 불확실한 투자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으로 혹시 손해를 보게 되면 얼마나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왜냐면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늘 좋은 부분만 생각합니다. 늘 희망 회로를 돌려요.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해서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의 투자 물건을 건들면서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대비하는 나의 힘은 길러놔야 되는 거죠. 투자할 때 무조건 위험을 피하기보다 위험을 계량화하고 수익까지 계상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5장입니다. 당신이 버려야 할 재테크의 편견들. 첫 번째 편견은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바나님은 말하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요. 소비를 위한 대출은요, 가계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나쁜 대출입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물건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은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만약 당신이 소액으로 투자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레버리지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레버리지는 부동산에서 전세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담보 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남의 돈을 활용하는 방법들이죠. 레버리지 리스크는 뭐냐면 수익이 마이너스 될 경우에 손실 또한 몇 배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될 수 있을지 계산하고 계량화해서 준비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레버리지 리스크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재테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레버리지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막 사재껴라 이건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은요, 아시다시피 취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보유세죠.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투자법에 비해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른 것들과 기대 소득이 다릅니다. 레버리지 이용 시에 적금 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너바나님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1장 당신은 왜 아직 부자가 아닌가를 정리해 드렸어요. 다음은 2장 월급쟁이 너바나가 구축한 돈 버는 시스템입니다. 1번 월급쟁이 부자 시스템. 여기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부탁한 이런 뭐 사례들도 나와요. 사례들. 아무튼 2장은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인사이트만 정리해서 공유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2015년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진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이 달라진 사례에서 인사이트만 몇 개 추출해서 정리해서 공유 드릴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로 이 장이 시작됩니다. 이겁니다. 세상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변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동산 백채 모으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1년에 하나, 2년에도 하나, 3년에도 하나. 그러면 우리는 3채를 갖고 있죠. 근데 4년에는 2채가 돼요. 왜냐면 1년마다 모으는 돈은 똑같을 텐데 요거의 전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활용해서 같이 주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2채씩도 사고 또 그러면 이 6채의 오른 전세금으로 같이 활용해서 3채씩 사고 4채씩 사고 하는 프로젝트죠. 총 20년 동안 100채가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예요. 너나위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가 이 책을 정말 많이 참고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무튼 뭐 부동산을 맞벌이하라 이 책도 뭐 다른 어떤 책을 참고하겠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부자 된 사례가 많으니까 좀 더 이 공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조금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뭐 내가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다르게 소화될 수 있지만 마치 뭐 적금을 넣는 듯이 매년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100채의 부동산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부동산 한 채의 가격이 1000만 원만 올리면 100채를 가지면 한 채에 1000만 원씩만 올라도요. 뭐 10억 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세금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이는 투자를 하면서 많이 해소됐다.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세금적 문제, 세금이 버거울 수도 있고 세금적 문제도 받을 수 있는데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멈추지 않는 게. 그 상황에서 어떤 투자가 더 효율적으로 투자인지 조금 모양을 바꾸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했던 투자가 이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 거죠. 세금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또 투자한 부동산의 전세금이 오르면 처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채당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이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제가 지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참고한 방법인데 저는 뭐 이 책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다 뭐 일맥상통합니다. 1단계는요. 뭐 백채 만들기 1단계예요. 흑자 구조 만들기입니다. 월급쟁이로서 소득을 크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어느 정도의 상한선이 있어요. 그 직급에서 그 상한선은 절대 못 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못 올려요. 뭐 사업이 아닌 이상. 그래서 너바나님은 선택했다고 해요.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출을 줄이는 거. 지출을 줄여서 종잣돈을 마련하고요. 그 돈으로 1년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당시 내가 쓴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죠. 2단계는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으고 절약하면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다른 어떤 A라는 부동산을 투자하면 나와 A라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 같이 매달 돈을 버는 거죠. 그럼 나에게 매달 들어오는 수익은 A과 그리고 내가 원래 버는 것 이렇게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맞벌이지만 박봉이었기 때문에 월세 투자를 알아봤다. 상가는 공실일 때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중심으로 접근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상가 투자를 했다. 상가 투자를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월세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자 더 이상 투자금을 만들기 위해 월금을 적금하는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되었다. 월금을 적금하지 않은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되면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투자의 성과를 조금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조금 더 지속할 수 있겠죠. 쉽게. 계속 힘들게 살면은 지금 내가 이게 뭘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끔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중간중간 뭐 나한테 선물을 하는 밥도 있고 뭐 이런데, 너바나님은 월급을 저금하는 시스템이 필요 없게 만들고 월급을 저금하지 않고 이제 조금 편하게 쓰신 거죠. 3단계는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의 투자하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갖게 되면 월급 이상의 월세를 받는 현금 흐름이 발생했던 점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이걸로 처음 목표 한 30억 원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책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너바나님은 상황이 맞는 건지 계속 체크했어요. 하나라는 목표에 이게 맞게 가고 있는지를 가면서 계속 체크했다는 거예요. 사실 월세 수익형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것만 모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자산의 크기가 크게 커지지 않다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도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워낙 소액으로 하는 투자였기에 모이는 돈의 양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시세 차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 4단계 시스템 확장하기, 제일 중요하죠.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종잣돈을 불리는 전략은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전략으로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행운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한 번 매입한 부동산을 잘 팔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월급을 통해 생활비가 마련되고 월세를 통해 투자금이 생기며 전세 상승으로 인해 추가 투자금이 생기는 시스템이 구축했기 때문이다. 월급으로는 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월세는 투자를 하셨대요. 그리고 전세 상승으로 돈이 추가로 생기면 그것도 추가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시스템이 완전 구축된 거죠. 나만의 시스템이. 그래서 굳이 부동산을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부동산을 100채 정도 소유하게 되면 전세금 상승이나 월세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 정도 시스템을 갖게 되면 부동산 투자도 하나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이렇게 100채 정도의 시스템을 굴리면 사람도 엮여있고 들어오는 돈의 양도 상당하니까 일종의 사업인 거죠. 경매나 이런 것들의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가 나오는데 이거는 2015년도의 책이다 보니까 지금에는 조금 안 맞는 투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법도 달라지고 사항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만 따로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릴게요. 현장을 발로 뛰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이 저렴한지 피부로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임장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손품을 해도요, 직접 가서 보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지방이어야 되냐면 고연봉을 주는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요, 좋은 매매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매수 방법이죠. 그리고 투자는요, 외양 좋은 수탉을 고르는 게임이 아니라 볼품은 없더라도 알을 낳는, 그러니까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겉이 막 화려해도 입지가 개판이고 막 주위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면 이게 좋은 투자겠어요? 근데 막 겉은 부서져가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런 건물인데 입지도 엄청 좋고 사람들이 막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럼 앞으로 이거 리모델링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정리하십니다. 이 장을. 비판하는 건 쉽지만요. 하지만 그들이 비판할 때 어느 누군가는 땀을 흘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고 실행하면서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찾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3장입니다. 돈 걱정 없는 월급쟁이가 되는 법.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될 가능성, 표가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노후자금 개선법은 주위 블로그나 이런 정보에서 많이 정리가 돼 있어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산을 불리는 공격법, 자산을 지키는 소비법,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라, 투자 수익은 월급이 아닌 보너스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역시 다 공유드리기보다는 인사이트 있었던 문장들을 정리해서 공유드릴게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며 보람차고 값진 삶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멋진 자동차나 끝내주는 날씨가 아니다. 당신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바나님은 책 중간중간에 계획을 수정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은퇴라는 내 자산 30억, 이때 당시에는 30억이었어요. 지금은 뭐 더 넘으셨겠지만 30억이고 부자가 되고 은퇴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투자 방법을 계속 변경합니다. 결국에 그리고 도달하셨죠.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책의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거는 뭐 여러 책에서 나왔는데 하와이 대저택님의 더 마인드에서도 조금 나왔던 내용이죠. 1번, 구체적인 목표를 종이에 적는다. 2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기입해라. 계산해서요. 3번, 이 꿈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정하라. 구체적으로 정한 거지. 그냥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거보다 나는 얼마의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언제까지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얼마를 벌 거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4번은요. 목표를 기한까지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라. 그냥 구체적으로 적을 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도 적으라는 거예요. 5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장기, 중기, 단기, 연, 월, 주, 일 단위 계획을 세워라. 쪼개지겠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위들이. 6번, 실행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라. 피드백을 갖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7번, 목표를 달성했다면 반드시 보상하라. 이게 지속하는 힘을 만들 수 있죠. 8번, 삶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라.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바로 내가 정상에 이동할 수 있나요? 바로? 순간이동이 아닌 이상 불가하죠. 오르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산의 정상에 오르려면요, 바로 지금 이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잊는 것 같다. 만약 월 2천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1년에 200만 원이라도 나오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목표를 되게 거창하게 세우는 거는 되게 중요하대요. 좋대요. 근데 이 거창한 목표에만 집중하면 내가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건 목표를 쪼개는 겁니다. 대신에 쪼갠 목표가 큰 목표에 가는 방향에 있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얘기 드릴게요. 이거 진짜 좋은 글이에요. 제가 진짜 이거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공한 기업의 특징은 재무제표 관리를 잘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의 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현명하게 기업을 경영해 나갈 수 없다. 현금 흐름이나 자산 보유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이게 책에 있는 글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나는 CEO다. 우리 가정, 즉 주식회사 너바나의 대표다. 내가 경영하는 이 회사가, 참고로 이거 도서관 책인데 제가 낙서한 건 아닙니다. 내가 경영하는 이 회사가 흑자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부업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본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업은 투자자다. 너바나라는 회사를 흑자 기업으로 만들려면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야 한다. 지출이죠, 지출. 지출을 줄이라는 거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나는 다음 세 가지를 하고 있다. 하나, 현재 재무 상황을 알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한다. 돈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디서 나가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가계부를 작성해야 알 수 있죠. 둘,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을 보유한다. 현금 흐름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여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다. 직장 생활로 얻은 월급이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은 넣어둔 예금에 대한 이자나 채권과 비슷하다. 두 개를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넣었어요. 나는 CEO다. 우리 가정, 즉 주식회사 너바나의 대표다. 그래서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현금 흐름이나 자산 보유 현황 파악하면서 재무제표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출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출 관리, 그러니까 막 아끼느라고 투자처를 안 알아보고 투자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수익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건 맞아요.
투자처를 찾고 투자를 하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출 관리는 필수라는 거죠. 왜냐면 깨진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바나님은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 5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이 투자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가? 리스크를 측정해 보는 거죠. 둘째, 이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셋째, 이 물건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넷째, 이 물건의 수익률이, 대출을 제외한 수익률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는가? 다섯째, 이 물건을 매도할 때 다른 사람이 바로 받을 만큼 매력적인가? 이 5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yes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만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너바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려점도 얘기해요. 부동산 투자 실형이 매력적인 투자처지만 뛰어드는 모든 이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투자처는 아니다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읽은 책, 부동산 경험담 이런 거는 실패담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실패담을 공개하지 않아요, 잘. 무작정 많은 부동산을 사는 전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죠.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 그래야 부동산이 힘을 얻어요. 레버리지도 힘을 얻고. 또 가급적이면 매도가 용이한 물건인지도 철저하게 검토가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상황에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완전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급하게 다 팔아서 얼른 이 위급 상황에서 탈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투자로 성공한 당신이 직장 은퇴나 또는 전업 투자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충분한 생활비와 투자비를 마련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조급하게 은퇴나 전업 투자 전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히 임하면서 그렇게 모인 돈을 종잣돈 삼아 투자해 자본소득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아까도 말했죠.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만드는 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투자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다리지만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사람들은 늘 희망회로만 돌려요. 투자는 검과 같아서 검의 손잡이, 그러니까 투자를 건강하게 한 사람들, 손잡이를 잡은 사람에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되게 무리해서 본인이 감당하지도 못한 부채를 안고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 칼날을 잡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깁니다. 되게 인상 깊은 문단이었어요. 왜냐면 투자 책에서 보통 투자의 어떤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렇게 좀 조심하라, 좀 진실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사장입니다. 월급쟁이를 위한 재테크 노하우. 저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공부법이랑요, 직장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는 법, 그리고 부동산 투자 언제 해야 할까, 이 부분 조금 정리해서 드릴게요. 1.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공부법. 너바나님은 얘기합니다. 1단계는요, 경제신문 읽기고요. 첫째는 신문 기사를 모두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는 거. 그리고 둘째는요, 대기업의 동향은 반드시 챙겨라. 저도 대기업의 동향은 반드시 챙겨요. 왜냐면 여기에 파생되는 주식도 있겠지만 부동산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시장은 특히 대기업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요. 그래서 대기업의 동향은 저도 진짜 반드시 챙겨요. 셋째, 뜻을 모르는 단어는 검색을 통해 의미를 파악해라. 요즘 네이버에 반드시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거는 뜻을 검색하고 영어 단어 이렇게 노트 만들듯이 경제사전 용어 노트도 만들면 좋습니다. 뭘 알아야 활용하고 쓸 수 있잖아요. 넷째, 주식이나 부동산은 보유했다 생각하고 시세를 체크하라. 사실 진짜 공부는요,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면 내 물건이 되면 그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볼 수밖에 없고. 근데 만약에 그 단계가 안 되란다면 그냥 가졌다고 생각하고 시세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만큼 잠심이라고 하죠.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2단계는요, 투자 관련 책 읽기입니다. 독서죠.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제안하는 투자 방법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그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투자 책에는 투자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내가 투자를 안 해봤다면 내가 뭘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따라 해보고 내가 맞는 몇 가지를 추리고 또 다른 책에서 막 읽다가 나한테 맞은 몇 가지를 추리고 그래서 이 추린 것들을 합치면서 내 투자 방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바나님의 추천 도서가 나옵니다. 재테크 일반에는 뭐 이런 책들이 있죠. 너무 좋은 책들 많아요. 뭐 보도셰퍼, 뭐 부자아빠 가난아빠 뭐 이런 거. 그리고 부동산 책에는 아마 다 대부분 절판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남는 것도 몇 개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경매 관련된 책은 이렇게 있습니다. 송사부장님도 보이네요. 그리고 회계세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관계론도 있네요. 데일 카네기. 3단계는요. 온라인에서 정보 그리고 동료를 얻는 것입니다. 경제신문을 통해서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여러 권의 투자 관련된 책을 읽어서 이 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게 됐다면요. 온라인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여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카페를 가입하든 뭐 되게 좋은 글을 쓰는 블로그를 팔로우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진위 여부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문을 볼 때도 진위 여부는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4단계는요. 매주 1회씩 임장하기입니다. 너바나님이 얘기해요. 누군가 내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실 손품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임장이 있어요. 임장은 절대 이 손품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원의 한 지역에 임장을 갔을 때요. 단독주택을 매수하러 여러 물건들을 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저기 쪽은 사지 않는 게 좋다. 제가 왜요? 이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여러 이렇게 작업을 시작한 곳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사시면 좀 고생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손품을 했을 때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장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사전 조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너바나님은 이야기해요. 반드시 10군데 이상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의하라고요. 그래야만 해당 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추가로 되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한테 가면 됩니다. 근데 막 전화하는데 불친절하고 막 알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괜히 막 돈 주라고 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진짜 진실된 소장님이랑 거래를 하는 게 맞죠. 왜냐면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럴 건데 그게 편하잖아요. 세 번째는 부동산 중개소를 이제 방문한 거죠. 거래할 중개소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임장 보고서를 갔다 와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록이에요. 기록을 해야 나중에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여기 임장이 이랬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단계는요. 멘토 만나기입니다. 후발주자가 제일 첫 번째 써야 할 전략은 벤치마킹이에요. 우리는 먼저 가신 투자 선배님들의 책을 읽고요. 독서를 하고 그리고 너무 괜찮은 분을 찾았다면 강의를 이어서 들으면 된다고 하죠.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3. 직장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는 법. 진짜 좋았습니다. 좋은 거 많았어요, 이 책. 직원의 마인드란 우리가 익숙하죠. 우리는 직원의 마인드 익숙하잖아요. 직원의 마인드란 무슨 일이든지 혼자서 해결하려는 마인드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들은 그저 돈을 아끼고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명심하자. 당신이 정말 큰 돈을 벌기 원한다면요. 당신이 아껴야 할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다라고요. 직장인 투자자로서 일과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CEO처럼 돈으로 다른 이의 시간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너바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직접 움직여야만 돈을 버는 체제에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닌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그래서 직장인 혹은 자영업자로서 투자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한두 번의 경험을 쌓은 뒤로부터 그러니까 한두 번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죠. 뭐 경험도 안 하고 그냥 막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뒤부터는 부차적인 것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웃소싱하거나 협업하라. 당신은 그저 이번 투자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지만 따져보면 된다. 즉, 투자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에 얼마의 가치가 있으면 앞으로 내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돼요. 계산만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고 아웃소싱하거나 협업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또 수익률 계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결국에 부동산 투자라는 게임의 핵심은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시스템. 뭐 원룸 건물을 투자할 때 고장나면 이분한테 전화한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아웃소싱을 통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더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지 법원 입찰 장소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경매 입찰을 우리 직장인이 가기엔 어렵잖아요. 왜냐면 9시 반부터 이제 입찰을 시작해가지고 11시 5분에 마감하고 그때부터 12시 반 막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럼 언제 다 시간을 다 써요. 이거 뭐 연차 쓰지 않는 이상 힘들잖아요. 대리 입찰을 통하는 거죠. 대리 입찰을 시키는 거죠. 대신에 근데 경매 입찰은 자기가 한두 번은 가봐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한두 번 해보고 그 뒤부터는 대리 입찰을 위임해라. 그리고 등기도 한두 번 해보고 법무사에게 위임해라. 인테리어도 뭐 한두 번 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요즘에는 뭐 카페 들어가면 정리된 거 많습니다. 한번 쭉 몇 개 읽어보고 한번 경험해보면 인테리어 업자들이 뭐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분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괜찮은 분들은 다 이제 전화 목록을 다 정리해 놓고 내 다른 물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일종의 내 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돈으로 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은요, 이 장의 결론은 제가 좋아했던 이 장의 결론은 가장 부족한 것이 시간인 직장인의 경우에 자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대신해줄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기를 권한다. 그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멋지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왜냐면 제가 막 인테리어 한다면 막 하루 지나도 막 못하는 걸 그분들은 3시간 만에 끝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절약한 시간으로 좀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아까 말한 게 투자도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이고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그럼 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성을 지정하는 일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떤 걸 투자할지. 거기에 더 큰 에너지를 쏟고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은 전문가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직원은 많이 일하지만 결국에 큰 돈을 버는 것은 사장입니다. 4. 부동산 투자는 그럼 언제 해야 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타이밍은 없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돈이 보인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공감했던 문장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대박 시장을 거친 사람들, 즉 경매 시장, 분양권 시장, 재건축 투자, 뭐 재개발 투자, 오피스텔 투자, 지방 부동산 투자, 최근에 수도권 투자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원칙은 단 한 가지다. 그들은 철저하게 남들과 다른 길로 갔다. 그들은 트렌드에 따라 투자하지 않았다. 남들을 따라서 우르르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만의 물건을 찾고 조용히 매수해 나간 거죠. 그들은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했다. 저평가된 것도 자기들이 판단했겠죠. 그 결과 소위 대박을 낼 수 있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성공과 실패는 투자자에게 나름의 투자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갈렸다. 시장에서 큰 손해 입은 사람은 자신의 투자 기준이 아니라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다.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해주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발로 뛰며 찾은 정보와 많은 경험을 통해 세운 기준, 이건 나만의 기준이죠. 이걸 가지고 직접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말을 전부 믿지는 말자. 그 전문가들의 말에 공감이 됐다면 반드시 발품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투자 물건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전문가의 어떤 추천을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 채에 들어오겠죠. 몇 가지 투자처들이. 그러면 제 채가 있잖아요. 저만의 투자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투자하고 안 맞으면 거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정확한 투자 기준이 있어야겠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경계해야 할 단어는 조급함이고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인내심이다. 팁을 하나 주자면 투자 물건을 선택할 때 주변 지역의 여건은 물론 비슷한 환경을 가진 지역의 상황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평가라는 말은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분당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용인, 영통, 평촌, 오산을 비교해보고 각 지역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그에 비해서 분당에 해당 물건이 싸다는 확신이 들 때 매입하는 것이라고요. 물론 분당과 다른 지역의 입지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예로 든 거죠, 예로. 이거 되게 좋았어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고독한 상황에 익숙해져야 된다. 바로 사유를 할 수 있고 본인만의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언론이 떠든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막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든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부자들이나 성공적인 투자들은요,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형, 이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런 거 아니에요? 하면은 이런 거야. 강요도 하지 않고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걸 통과해야만 투자를 실행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왔다 갔다 할 뿐이죠. 하락과 상승이 반복할 뿐이다. 과도한 공포와 막연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본인의 투자 기준을 세울 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너바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10년 안에 30채 마련하는 투자법인데 그냥 이런 표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급여로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했지만 4년 차부터는 전세 상승분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오니까 1년에 매수할 수 있는 게 하나 4년 차부터는 2개가 되고 5년 차도 2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급여로 아껴가지고 급여를 아껴서 투자금에 쓰는 거고 그리고 전세 상승분도 아껴서 투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 차에 총 35기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되게 인상 깊은 건 10년 차를 보면은 5개가 전세 상승 부문으로 산 겁니다. 1개만 월급으로 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똘똘한 직원을 고용하라. 똘똘한 직원이란 내가 투자한 물건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나 대신 돈을 벌어올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직원을 고용한다고 생각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면접이죠, 일종의. 첫째, 실투자금이 적게 드는 아파트. 둘째,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 왜냐면 전세 레버리지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전세가 안 들어오면 힘들죠. 다음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높아야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니까 그 오른 금으로 또 다시 3억이 4억이를 살 수 있고요. 셋째, 주변 향후 공급이 없는지 확인해라. 왜냐면 주변에 공급이 많으면 매매가랑 전세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넷째,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좋다. 최소 500세대. 다섯째, 역세권 아파트일수록 좋다. 여섯째, 소형 평형의 아파트일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소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마다 다를 수 있겠죠. 나홀라 아파트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있으니까 지역 입지만 좋다면. 여기까지 유명한 책 너바나님의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요, 좀 많은 인사이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긴 영상이니만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있으면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제 생각 정리해서 공유 드릴게요.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